새벽 3시 저는 16살 아들의 입을 막고 손목을 묶었습니다. 두만강 얼음 위를 건너는데 아들이 갑자기 수건을 뱉어냈어요. 살려주세요. 여기 탈북자 있어요. 아들의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초소에서 사이렌이 울렸어요. 총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업고 미친 듯이 달렸어요. 총알이 얼음을 뚫고 제 다리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살려야 했습니다. 북한군 중사였던 제가 조국을 버리고 아들을 납치한 이유, 그 절박했던 탈출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2023년 10월 15일 새벽 5시, 저는 또 그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마른 손으로 빈 그릇을 움켜쥔 채 숨을 거두던 그날 밤의 꿈이었어요. 깨어나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아들 준혁이 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숨소리였죠.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철입니다. 45살, 조선인민군 중사 계급장을 단 지 15년째였어요. 함경북도 온성군, 국경경비대 3소대장, 두만강을 감시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넘어가려는 인민들을 막고 필요하면 쏘는 일이었죠. 15년 동안 방아쇠를 당긴 횟수가 몇 번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초소는 강에서 500m 떨어진 언덕 위에 있었어요. 시멘트 벽돌로 지은 사각형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은 총구멍만한 구멍뿐이었죠. 안엔 침대 2개와 책상 하나, 그리고 낡은 난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매일 아침 그 앞에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군복을 입고 초상화 앞에 섰습니다. 경례를 올리며 충성 맹세를 외쳤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만 움직였습니다. 2년 전 아내가 죽고 나서부턴 그랬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초소로 복귀했습니다. 망원경을 들고 강을 감시하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강물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저쪽은 중국이었죠. 가끔 중국 사람들이 보였어요. 트랙터를 몰거나 밭을 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쪽엔 아무도 없었어요. 경비병들만 철조망 앞을 순찰했죠. 정오쯤 됐을 때 교대 병사가 왔습니다. 이등병 김성훈이었어요. 21살짜리 애송이였습니다. 소대장 동무 교대하겠습니다. 그래, 수고해. 저는 초소를 나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숙소는 초소에서 1km 떨어진 마을에 있었어요. 군인 가족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2층 건물이었죠. 우리 집은 1층 끝방이었습니다. 방 2개와 부엌 하나, 화장실은 공동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준혁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6살, 중학교 4학년이었어요. 붉은 완장을 팔에 차고 있었습니다. 청년동맹 완장이었죠. 선전선동부 소속이라고 했어요. 저는 인사도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옥수수밥과 된장국, 반찬은 없었습니다. 배급이 줄어서 그랬어요. 한 달에 10kg씩 나오던 게 요즘엔 5kg도 안 됐습니다. 준혁이 밥상 앞에 앉았어요.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수저를 들었을 때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사상 총화가 있었습니다. 그래,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책동에 대해 배웠습니다. 수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만 떠먹었죠. 준혁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2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나서요. 아내는 영양실조였어요. 배급이 끊겨서 굶다가 죽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지만 약이 없었어요. 그냥 지켜보다가 눈을 감았죠. 준혁은 어머니 죽음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혁명 임무에 충실하지 않아서 배급이 줄었다고 했어요. 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준혁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에 손이 얼었습니다. 10월인데도 벌써 영하였거든요. 밤 10시쯤 됐을 때 저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써온 일기였어요. 군대 생활, 결혼, 준혁이 태어난 날, 아내가 죽던 날 다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엔 이런 글들도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준혁이마저 이곳에서 썩게 할 순 없다. 마지막 장엔 한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탈출 사흘 후 새벽 3시 비상 호출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군복을 입고 초소로 달려갔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언덕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초소에 도착했을 때 김성훈 이등병이 망원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대장 동무 철조망 근처에 인형이 보입니다. 저는 망원경을 받아들었어요.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었어요. 남자와 여자 같았습니다.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3소대입니다. 철조망 11지점에 침입자 발견 지시 바랍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즉시 사살하라 반복한다. 즉시 사살하라. 저는 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성훈도 총을 겨눴어요. 초소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영하 10도는 됐을 겁니다. 철조망까지 300m를 달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두 사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자가 철조망을 펼치고 있었어요. 여자는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멈춰 제가 소리쳤어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달빛에 얼굴이 드러났어요. 30살쯤 돼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여자 등에 뭔가 엎여 있었어요. 아이였습니다. 총을 내려놓고 손 들어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여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를 꽉 껴안고 있었어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울음소리였죠. 김성훈이 총구를 겨눴습니다. 소대장 동무 쏘겠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 기다려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왜 넘어가려 했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살고 싶어서입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요. 여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얼어붙은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아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기침을 했어요. 가래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려 있었습니다. 당기기만 하면 됐어요. 15년 동안 수없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대장 동무 김성훈이 재촉했습니다. 본부에서 연락 올 겁니다. 알아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총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일어서려다 넘어졌습니다. 아이가 땅에 떨어질 뻔했어요. 남자가 달려가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여자는 그대로 쓰러져 있었어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총을 내렸습니다. 가 남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빨리 가라고. 강 건너편으로 남자가 여자를 일으켰습니다. 아이를 다시 업고 철조망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두 사람이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중간쯤 갔을 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남자가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3소대 상황 보고하라. 저는 무전기를 들었어요. 본부 침입자들이 도주했습니다. 사격했으나 빗나갔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총을 쏘지도 않았으니까요. 초소로 돌아왔습니다. 김성훈이 저를 쳐다봤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왜 쏘지 않았냐고요. 아침이 됐습니다. 본부에서 조사관이 왔어요. 왜 놓쳤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어두워서 조준이 안 됐다고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탈북자를 놓쳤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준혁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혹시 일부러 놓친 거예요? 저는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준혁이 저를 고발할지도 모른다는 걸요. 선생님한테 말하거나 보위부에 신고할 수도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반역자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준혁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의심에 찬 눈빛이었죠. 제 아들이 저를 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새벽 4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준혁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며 11월 20일 초소 근무를 마치고 국경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중국 물건을 파는 암시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브로커를 만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골목 안쪽 허름한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구석자리에 40대쯤 되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앉으시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넘어가고 싶소? 혼자가 아니오. 아들이 있소. 남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나이가 16이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인당 1000달러 드리면 2000달러요. 돈은 있소. 저는 대답했어요. 18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중국 돈과 달러로 바꿔뒀어요. 2500달러쯤 됐습니다. 언제 출발하겠소? 일주일 후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빨라. 한 달은 있어야 해. 아니요. 일주일이요. 더 늦으면 안 돼요.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좋소.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니 500달러 더 내시오. 알겠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붉은 완장이 팔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이리 와봐. 준혁이 나왔어요. 뭔데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나가자. 준혁이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쪽으로 가자. 대한민국으로.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저는 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너도 엄마처럼 주거 배급도 없고 미래도 없어. 준혁이 제 손을 뿌리쳤어요. 여긴 우리 조국이에요. 수령님이 계신 곳이라고요. 준혁아, 정신 차려. 수령님이 뭘 해줬어? 엄마가 굶어 죽을 때 뭘 해줬냐고. 준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는 반역자예요. 저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그리고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어요. 저는 준혁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선생님한테 말할 거예요. 아버지를 신고할 거라고요. 저는 준혁을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준혁이 발버둥쳤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좀 풀어줘요. 저는 준혁을 방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어요. 준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문 열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준혁은 방에 갇혀 있었어요. 하루 3번 밥을 넣어줬습니다. 준혁은 받지 않았어요. 단식을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준혁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준혁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물을 먹였어요. 준혁은 눈을 감은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아빠 말 좀 들어봐. 준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벽만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죽을 때 아빠는 아무것도 못했어. 너마저 그렇게 만들 순 없어. 준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아버지 같은 반역자 아들로 사는 것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1월 27일 밤 브로커가 집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3시 강상류 13 지점에서 만나시오. 준비는 됐소? 됐소.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어떻소? 따라올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려갈 거요. 브로커가 웃었습니다. 저항하면 묶어서라도 데려오시오. 중국 넘어가면 정신 차릴 거요. 그날 밤 준혁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고 가늘게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준혁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냥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11월 28일 새벽 2시 30분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오늘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날이었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2벌, 마른 옥수수 1봉지, 물통, 돈. 그리고 권총 하나 초소해서 몰래 가져온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아내 사진을 넣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준혁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를 열었어요.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준혁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마른 얼굴이었어요. 일주일간 제대로 먹지 않아서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16살 아직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혁이 몸을 움찔했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작게 속삭였어요. 준혁의 입에 수건을 물렸습니다. 준혁이 깨어나며 눈을 떴어요.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수건 때문에 막혔어요. 밧줄을 꺼냈습니다. 준혁의 손목을 묶었어요. 준혁이 발버둥쳤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저항했죠. 하지만 저는 밧줄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준혁을 일으켜 세웠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영하 20도쯤 됐을 겁니다. 준혁을 끌고 뒷길로 갔습니다. 마을엔 불빛 하나 없었어요.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30분을 걸었습니다. 강 상류 쪽이었어요.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흔들었죠. 왔소. 남자가 말했습니다. 준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묶어왔군. 잘했소. 따라오시오.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철조망 쪽으로 걸어갔어요. 10분 후 철조망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브로커가 어제 작업해둔 거였습니다. 여기로 빠져나가시오. 조심해서 지뢰가 있소. 저는 준혁을 밀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가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준혁을 강제로 철조망 사이로 밀어냈어요. 준혁이 넘어졌습니다. 저도 뒤따라 빠져나갔죠. 지뢰밭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전등으로 길을 비췄어요. 여기 표시된 곳만 밟으시오. 하얀 돌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로만 걸어야 했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준혁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밀었어요. 30m쯤 갔을 때 준혁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뱉어냈어요. 살려주세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탈북자 있어요.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브로커가 욕을 했어요. 미친 새끼. 저는 준혁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500m 떨어진 초소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경보였습니다. 뛰시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준혁을 업었어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뢰밭 같은 건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총알이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흙이 튀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 쏜다.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얼어붙은 강물이 눈앞에 있었어요. 브로커가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빨리 오시오. 저도 뛰어내렸어요. 준혁을 업은 채였습니다.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미끄러웠어요. 넘어질 뻔했지만 균형을 잡았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울렸어요. 경비병들이 강둑까지 왔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준혁이 몸부림쳤습니다. 내려놔요. 저는 가지 않아요. 저는 준혁을 더 세게 껴안았어요. 미안하다. 준혁아 정말 미안해. 총알이 얼음을 뚫었습니다. 바로 옆이었어요. 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저는 더 빠르게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어요. 조금만 더 20m, 10m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강둑에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충격이 왔어요. 총알이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열었어요. 타시오 빨리. 저는 준혁을 차에 밀어넣고 함께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경비병들이 총을 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있었어요.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준혁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을 끌어안았어요. 준혁은 저를 밀쳐냈습니다. 손이 여전히 묶여 있었지만요. 차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론 중국 농촌이 펼쳐졌습니다. 논밭과 집들이었죠. 북한과는 달랐어요. 풍경이 살아있었습니다. 훈춘시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여관 건물이었어요. 3층짜리 시멘트 건물이었습니다. 브로커가 2층 끝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며칠 숨어 계시오. 다음 이동까지요.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탁자 하나.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브로커가 나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저는 준혁의 손목을 풀어줬습니다. 밧줄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어요. 준혁은 즉시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살려주세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 저는 준혁을 끌어당겼습니다. 조용히 해들리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준혁이 저를 밀쳤어요. 손 떼요. 아버지 같은 반역자 손 대지 마요. 준혁은 방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무릎을 껴안고 앉았어요. 벽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다리에서 피가 계속 났습니다. 총알이 스친 자리였죠. 옷을 찢어 상처를 감았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벽만 보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브로커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밥과 반찬이었습니다. 북한에선 볼 수 없는 양이었죠. 고기도 있었어요. 먹어, 준혁아. 저는 밥그릇을 준혁 앞에 놓았습니다. 준혁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먹어야. 힘이 나. 준혁이 작게 말했어요. 안 먹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준혁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석에 앉아 있었죠. 가끔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령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나약해서 끌려왔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준혁이 쓰러졌습니다. 기운이 빠져서였어요. 저는 준혁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물을 먹이려 했어요. 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준혁아, 제발. 저는 애원했습니다. 이러다 죽어. 준혁이 눈을 떴어요. 그게 낫죠? 반역자 아들로 사는 것보단요.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준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봤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굶어 죽을 때 아빠는 아무것도 못했어. 그냥 지켜만 봤어. 너마저 그렇게 만들 순 없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아빠를 용서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살아줘, 제발. 밥 좀 먹어.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브로커가 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라오스로 출발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태국으로 간다고요. 아들은 어떻소? 죽으려고 하오. 브로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억지로라도 먹이시오. 죽으면
곤란하오. 일주일 안에 출발 못하면 둘 다 북한에 넘기겠소. 브로커가 나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준혁이 손을 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잡았어요. 이번엔 놓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아빠 얘기 좀 들어줘. 할아버지 얘기해줄까? 내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싸우셨어. 남한 사람들 많이 죽이셨대. 그게 자랑이라고 하셨지.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한테 말씀하셨어. 후회된다고.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였을 거라고. 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아빠도 똑같아. 18년 동안 국경을 지켰어. 탈북자들 많이 쏴 죽였어. 명령이니까 했지. 하지만 준혁아, 그 사람들 얼굴이 자꾸 떠올라. 밤마다 꿈에 나와.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부자가 함께 울었어요. 중국 어느 낯선 방에서요. 사흘 후 준혁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이었어요. 숟가락으로 두세 번 떠먹고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먹긴 먹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이동했습니다. 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중국 윈난성을 지나 라오스 국경으로 갔습니다. 이틀이 걸렸어요. 준혁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어요. 가끔 저를 쳐다봤지만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움과 혼란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열흘째 되던 날 국경 산골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와 중국 사이였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넘어가야 하오. 차는 여기까지요. 밤 11시에 출발했습니다. 산길이었어요.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저와 준혁, 그리고 다른 탈북자 5명이 함께였어요. 브로커 둘이 앞뒤로 안내했습니다. 3시간을 걸었습니다. 준혁이 비틀거렸어요. 아직 몸이 약했거든요. 저는 준혁의 팔을 잡아줬습니다. 준혁이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새벽 3시쯤 강에 도착했습니다. 메콩강이었어요. 폭이 넓었습니다. 100m는 됐을 겁니다. 물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물살이 빨랐습니다. 브로커가 밧줄을 꺼냈습니다. 강 양쪽에 연결된 밧줄이었어요. 이걸 잡고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이 깊으니 조심하라고요. 한 명씩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밧줄을 잡고 물로 들어갔어요.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중간쯤 가니 가슴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건넜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건넜어요. 준혁 차례가 됐습니다. 준혁이 밧줄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 밧줄 놓지 마. 준혁이 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을 겁니다. 몸이 움찔했어요.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준혁이 비틀거렸어요. 발을 헛디딘 겁니다. 물속으로 빠졌어요. 밧줄을 잡고 있었지만 물살이 셌습니다. 아빠.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아빠가 아니라 아빠였습니다. 저는 뛰어들었어요. 밧줄을 잡고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의 손이 밧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물살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밧줄을 놓고 헤엄쳤습니다. 준혁을 붙잡았어요. 한 팔로 준혁을 끌어안고 다른 팔로 물을 헤쳤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하류로 떠내려갔어요. 10m, 20m 숨이 막혔습니다. 물을 먹었어요. 하지만 준혁을 놓지 않았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얕은 곳이었어요. 저는 준혁을 끌고 강둑으로 기어올랐습니다. 둘 다 기침을 했어요. 물을 토해냈습니다. 강둑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었죠. 준혁이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준혁이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저는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브로커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났습니다. 준혁을 일으켜 세웠어요. 준혁이 비틀거렸지만 혼자 섰습니다. 준혁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에 정말 자유가 있어요? 거기 가면 배고프지 않아요? 저는 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 자유가 있어. 배도 안 고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가요, 한국으로요. 그날 밤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을 벗어났어요. 이제 남은 건 태국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준혁이 제 옆에서 걸었어요.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며요. 2주일 후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갔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 깃발을 올려다봤어요.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신원 확인, 면담, 조사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행이었죠. 2023년 12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한국이 실감났어요. 한글 간판들, 밝은 조명, 사람들의 옷차림.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원으로 간다고 했어요. 거기서 석 달간 교육을 받는다고요. 준혁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넓은 부지였어요. 건물들이 깨끗했습니다. 수용소처럼 철조망은 없었어요. 하지만 담장은 있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2인실이었어요. 준혁과 함께 쓰는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2개 있었어요. 푹신했습니다. 난방도 잘 됐어요. 준혁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 경제, 문화 배울 게 많았어요. 컴퓨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준혁은 금방 익혔어요. 젊어서 그런지 적응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준혁이 악몽을 꿨어요.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총소리, 강물, 어둠, 그런 단어들을 중얼거렸죠. 저는 준혁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여긴 안전해. 준혁이 제 품에서 떨었습니다. 석 달 후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착금을 받았어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도 배정받았어요. 경기도 화성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0평이었죠. 저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공장이었어요. 야간 근무였습니다. 시급 10,000원, 하루 8. 시간 일하면 8만 원이었어요. 한 달이면 160만 원쯤 됐습니다. 준혁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처음엔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말도 곧잘했어요. 하지만 한 달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이 싸움을 했다고 했어요. 급히 학교로 갔습니다. 교무실에 준혁이 앉아 있었어요. 입술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반 아이들이 놀렸다고 했어요. 빨갱이 새끼라고요. 준혁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혁을 데리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준혁이 울었어요. 아빠, 여기도 힘들어요.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말투가 다르다고, 모르는 게 많다고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나아질까요? 2달 후였습니다. 준혁이 학교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보낼 순 없었어요. 준혁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저는 밤마다 일하러 나갔습니다. 새벽에 돌아오면 준혁이 자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준혁아, 무슨 일이야? 준혁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북한에서 몇 명이나 쏴 죽였어요? 그 사람들도 저희처럼 살고 싶어서 도망간 거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저도 아빠 같은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을 죽이고도 멀쩡히 사는 사람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탈북자 지원센터였어요. 상담사가 준혁을 만났습니다. 1시간 후 나왔어요. 상담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준혁이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담사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2034년 봄이었어요. 준혁은 26살이 됐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어요.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결정했습니다. 군대에 가겠다고요. 저는 놀랐어요. 왜 군대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군인이 뭔지 배우고 싶어요. 아빠처럼이 아니라 진짜 군인이요. 2034년 3월 2일 입대 날이었습니다. 논산 훈련소였어요. 저는 준혁을 배웅하러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입대하는 청년들과 가족들이었습니다. 준혁이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였어요. 훈련소 군복이었습니다. 제복이 잘 어울렸어요. 16살 때 그 마른 소녀는 없었습니다. 건강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준혁이 제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경례를 했어요. 바른 자세였습니다. 저는 받아 경례했습니다. 18년 만이었어요. 군복을 벗은 후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뭘? 준혁이 웃었어요. 아버지가 왜 군복을 벗고 저를 데리고 나왔는지요.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람을 지키는 게 진짜 군인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게 용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어요. 준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준혁을 끌어안았어요. 꽉 안았습니다. 준혁도 저를 안아줬어요. 미안하다, 준혁아. 그동안 힘들었지.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가 저를 살렸어요. 진짜 사는 게 뭔지 알게 해줬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출발 시간이었어요. 준혁이 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제 아빠를 지킬게요. 진짜 자유를요? 준혁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았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멀어져 갔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붉은 완장이 들어 있었어요. 준혁이 북한에서 차고 있던 청년동맹 완장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 떨어뜨렸던 거였죠. 제가 주워뒀어요. 액자를 꺼냈습니다. 완장을 넣었어요. 그 아래 메모를 적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자유. 2023년 11월 28일부터 2034년 3월 2일까지 벽에 걸었습니다. 창문 옆이었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5주 후였어요. 준혁의 글씨였습니다. 아빠, 여긴 힘들지만 괜찮아요. 제대로 된 군인이 되고 있어요. 사람을 지키는 군인이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요. 사랑합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얼어붙은 두만강, 총소리, 준혁의 울음. 그리고 지금 이 편지 모든 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살아있었어요. 자유롭게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 준혁과 함께 볼 수 있는 봄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오늘 부모님께 감사 인사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실화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